2015년 가을, 경기도 화성의 한 폐차장. 오래된 시내버스를 해체하던 작업자가 뒷좌석 아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합판으로 덮인 이중 바닥. 그 안에 사람의 유골이 웅크린 채 놓여 있었지요. 유골의 주머니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12년 전 18억 원에 당첨된 바로 그 복권이었지요. 2003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시내버스 기사 한정수 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나흘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12해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현관등을 켜놓고 남편이 그 불빛을 보고 돌아올 거라 믿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매일 몰던 바로 그 버스 안에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18억의 행운은 왜 비극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3년 12월의 안산은 매서웠습니다. 반월공단에서 시화공단까지 이어지는 공업지역의 바람은 특히 거셌지요. 쇳가루 냄새가 섞인 찬바람이 도로 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깨를 움츠리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923번 시내버스, 공단 정문에서 출발하여 고잔동, 중앙동을 거쳐 상록수역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은 안산 시민들의 발이었습니다. 새벽 5시 첫 차부터 밤 11시 막차까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지요. 공장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안이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정수 씨는 이 노선의 가장 오래된 기사였습니다. 47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웃는 일도 드물었지만 불친절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지요. 정류장마다 정확히 멈추었고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 타실 때면 문을 한 박자 더 열어두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노선 기사들 사이에서 붙은 별명이 시계 아저씨였을 만큼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칼 같았습니다. 한정수 씨의 하루는 판에 박힌 듯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세수를 하고 아내가 전날 밤 싸놓은 김밥 한 줄을 들고 집을 나섰지요. 차고지까지는 자전거로 15분 거리였습니다. 5시에 차고지에 도착하면 버스 시동을 걸고 외관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타이어 상태, 사이드미러, 와이퍼. 23년간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는 점검이었지요. 첫 운행은 5시 40분. 아직 어둑어둑한 도로를 달리며 공단 쪽 정류장에서 새벽 출근 인원을 태웠습니다. 하루 3바퀴를 돌면 오후 7시쯤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통 상황에 따라 늦어지는 날도 있었지만 한정수 씨는 웬만하면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시계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지요. 퇴근 후의 일과도 늘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 오미영 씨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대부분이었고 가끔 돼지고기, 불고기가 올라오면 그날은 좋은 날이었지요. 중학교 2학년인 아들 도윤이가 숙제를 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 지켜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범위 안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수학은 도윤이가 이미 아버지보다 잘했지만 한정수 씨는 그래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10시쯤 잠이 드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특별한 취미도 자주 만나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술자리에 불려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지요. 동료 기사들이 퇴근 후 소주 한잔 하자고 하면 열의 8분 집에 가봐야 한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렇다고 차갑거나 무뚝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족 밖의 세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지요. 그런 한정수 씨에게 딱 하나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차고지 앞 골목, 희망 복권방에 들러 복권을 한 장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인 김만수 씨와 이렇다 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 1,000원을 내밀고 번호를 적은 복권을 받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분이 채에 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같은 번호를 적었습니다. 9, 12, 23, 31, 35, 42. 아내 오미영 씨의 생일이 9월 12일이었고 아들 도윤이의 생일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23일이었지요. 나머지 두 숫자는 한정수 씨 본인의 생년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숫자로 채운 번호였던 셈이지요. 오미영 씨는 남편의 이 습관을 대단히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보, 또 복권이에요? 그 1,000원이면 도윤이 참고서 한 권이라도 더 사줄 수 있을 텐데. 핀잔의 말투였지만 진심으로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버스 기사 월급으로 쌈인 가족의 생활을 꾸리는 형편에 1,000원이 아까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남편의 유일한 사치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정수 씨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 그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한정수 씨가 복권을 사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아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7, 8년은 되었다고 했지요. 당첨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5,000원, 10,000원짜리 소액 당첨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정수 씨는 매주 빠짐없이 같은 번호를 적었습니다. 혹시 당첨되면 뭘 하고 싶으냐는 아내의 물음에 한정수 씨는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대학 보내고 당신 옷 좀 사주고 나는 버스 하나 사서 내 차로 다니고 싶어. 오미영 씨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억대의 돈이 생겨도 버스를 사고 싶다는 남편이 우습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2003년 12월 2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해 마지막 주가 시작된 날이었지요. 연말 분위기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상가마다 세일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23번 버스 안의 풍경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공단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표정은 여느 날과 똑같이 피곤했고 좌석은 여느 날과 똑같이 빽빽했습니다. 한정수 씨는 그날도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버스를 세운 시각은 저녁 6시 50분경이었습니다. 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사무실에 제출한 뒤 점퍼 지퍼를 올리고 차고지를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지요. 희망 복권방은 차고지에서 골목 하나만 건너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허름한 간판 아래 좁은 가게, 형광등 불빛이 새어 나오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주인 김만수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기사님, 올해 마지막 복권이네. 새해엔 꼭 되시라고 내가 기도할게요. 김만수 씨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손님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건네는 것이 그의 영업 방식이었지요. 한정수 씨는 쓱 웃으며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번호를 적고 복권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제나와 같은 모습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정수 씨가 가게를 나서며 건넨 인사였습니다. 김만수 씨는 나중에 이 순간을 떠올리며 그날 한정수 씨의 표정이 특별히 달라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12월 24일이었습니다. 한정수 씨는 퇴근 후 거실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미영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도윤이는 자기 방에서 겨울방학 숙제를 하고 있었지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복권 추첨 결과가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정수 씨는
점퍼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 번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 9. 맞았습니다. 두 번째 12. 이것도 맞았지요? 세 번째 23. 여기까지는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3개쯤 맞는 경우는 가끔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 30일. 한정수 씨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4개가 맞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35.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여섯 번째 42. 한정수 씨는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의 숫자와 자기 복권의 숫자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확인할 때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 번호가 전부 일치했습니다. 1등 당첨이었습니다. 미영아!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마치 목에 무엇이 걸린 사람처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오미영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나와보니 한정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거예요? 오미영 씨가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한정수 씨는 말 대신 텔레비전 화면과 손에 든 복권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오미영 씨가 무슨 뜻인지 알아채고 번호를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 맞았습니다. 두 번째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오미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여보, 이거 진짜예요? 한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당첨금은 18억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에 압도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멍하고 두려운 얼굴이었지요. 23년간 버스를 몰아번 돈을 전부 합쳐도 18억 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연립주택에서 반찬 걱정을 하며 살아온 부부에게 그 숫자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한정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절대로 친정에도 시어머니한테도 말하지 마. 일단 연휴 끝나고 은행부터 가자. 그때까지 이 복권은 내가 갖고 있을게. 오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신중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큰돈이 생겼다고 들떠서 떠벌리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도, 무엇이든 혼자 꼼꼼히 따져본 뒤에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수 씨는 복권을 비닐 봉지에 넣어 점퍼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퍼를 옷걸이에 걸지 않고 베개 옆에 접어두었지요. 그날 밤 한정수 씨가 잠을 잤는지는 아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새벽에 화장실에 일어났을 때 남편이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12월 30일이었습니다. 2003년의 마지막 날이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거리가 한산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대관 군수는 연말이라 운행을 쉬는 날이었습니다. 한정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8시쯤 세수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고 오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은행에 좀 다녀올게. 당첨금 수령 절차가 어떤 건지 미리 알아보려고. 오늘 은행 문 여나요? 연말인데. 큰 지점은 오전까지 연다고 들었어. 금방 다녀올게. 한정수 씨는 검은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복권이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점퍼였지요. 회색 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갈색 가죽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신분증과 2, 3만 원 정도의 현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정수 씨와 오미영 씨, 그리고 어린 도윤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점심 전에는 올게. 한정수 씨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미영 씨는 부엌 쪽에서 고개를 내밀어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마른 체형의 뒷모습이 계단을 내려가고 연립주택 공동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미영 씨가 남편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정오가 되었습니다. 한정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미영 씨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업무가 늘어졌거나 다른 볼일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요. 점심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시쯤 되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수 씨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점심 전에 온다고 했으면 정말 점심 전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미영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한정수 씨는 저가형 휴대전화를 하나 갖고 다녔지요.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5번, 10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특집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오미영 씨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은행에 갔는데 좀 늦나 보다.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수 씨가 이렇게 연락 없이 늦는 일은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밤 8시, 9시, 10시. 오미영 씨는 생각할 수 있는 곳에 전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니 아들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관군수 사무실에도 연락했지만 연말이라 아무도 받지 않았지요.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도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한정수라는 이름의 환자는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오미영 씨는 현관문 앞에 서서 복도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올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한정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오미영 씨는 안산 상록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연말을 앞둔 경찰서 안은 다소 어수선했습니다. 오미영 씨는 접수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형사가 사무실로 안내되었지요. 실종 신고를 받은 것은 형사과 박종태 반장이었습니다. 50줄에 접어든 노련한 형사로 안산 지역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라면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다뤄본 경험, 많은 수사관이었지요. 오미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인적 사항을 말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외모 특징. 박종태 반장이 서류에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종 당일의 상황을 물었을 때 오미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로또에 당첨되었어요. 박종태 반장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로또요? 얼마짜리입니까? 1등이에요. 18억 원. 박종태 반장은 볼펜을 내려놓고 오미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지요.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스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첨금은 수령하셨습니까? 아직이요. 연휴가 끝나면 은행에 가려고 했어요. 어제 은행에 수령 절차를 알아보러 간다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당첨 사실을 남편분과 사모님 외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남편이 그런 성격이에요. 박종태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사건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18억 원이라는 금액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때문이었지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태 반장은 먼저 한정수 씨의 동선을 추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았지요. 2003년 당시의 안산 시내에는 방범용 감시 카메라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형 은행이나
편의점 일부에만 자체 보안 카메라가 있었을 뿐 거리와 골목에서 사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은행 쪽부터 확인했습니다. 안산 시내의 주요 은행 지점을 돌며 한정수 씨의 방문 여부를 조회했지만 어느 지점에서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도 확인했지요. 한정수 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는 어떤 큰 금액도 입금된 적이 없었습니다. 당첨금이 수령된 기록도 없었고요. 복권 원본은 한정수 씨의 몸과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박종태 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자진 실종. 당첨금을 챙기고 혼자 사라진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첨금은 수령된 적이 없었지요. 수령하지도 않은 돈을 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둘째, 사고사. 어딘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다른 사고를 당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병원과 연관실을 전부 확인해도 한정수 씨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셋째, 타살. 누군가가 당첨금을 노리고 해를 가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첨 사실을 아는 사람이 부부 외에 없었다면 범인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까? 어느 쪽으로도 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정수 씨의 주변 관계도 조사했습니다. 빚이 있었는지, 누군가와 원한 관계에 있었는지, 도박이나 유흥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지. 그러나 한정수 씨는 놀라울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빚이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지요. 23년간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시간에 출퇴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상한 전화 한 통, 의심스러운 만남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로또 당첨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되고 1년이 되었지요. 한정수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도,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살아있다는 증거도, 죽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서도, 대관 군수에서도 한동안 화제가 되었지요. 로또, 당첨되고 사라진 버스기사. 꽤 자극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사건들이 그 위를 덮었고 한정수 씨의 이름은 경찰서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박종태 반장은 이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가끔 서류를 꺼내 들여다보곤 했지요.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어디를 잡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단서를 찾을 가능성은 줄어들었고 다른 사건들이 밀려들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해가 바뀔 때마다 오미영 씨는 상록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진척 상황을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지요. 아직 새로운 단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영 씨는 전화를 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도 죽었을 거라는 체념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버지 없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오미영 씨는 식당 보조 일을 시작했지요. 생활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정수 씨의 월급이 없어진 데다 실종자 가족이라는 위치가 이것저것 불편한 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받을 수 없었고 법적인 처리도 할 수 없었지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의 아내로 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의 작은 연립주택. 2층 복도 끝에 있는 이 집의 현관문 위에는 작은 백열등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미영 씨는 남편이 사라진 그날부터 이 등을 끄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복도 끝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왔지요. 밤새 꺼지지 않는 그 불빛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안산의 거리는 많이 변했지요. 낡은 건물이 헐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고 도로가 넓어지고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923번 노선의 오래된 버스들도 하나둘 새 차량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립주택의 현관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12해째 하루도 빠짐없이 이 불빛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한정수 씨의 흔적이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외곽에 잡초가 우거진 폐차장 안에서 2015년 10월에 화성시 외곽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면 철조망 울타리에 둘러싸인 너른 부지가 나타났지요. 태양 폐차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를 읽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수도권에서 퇴역한 버스와 트럭, 승용차들이 이곳에 모여 해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녹슬어가며 풀 속에 반쯤 묻혀있는 풍경은 자동차의 무덤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모습이었지요. 10월 열사흘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작업반장 이동호 씨는 그날 아침 조회에서 부지 안쪽에 방치된 대형 차량 3대의 해체를 지시했습니다. 연말까지 부지를 정리해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3대 중 하나가 시내버스였습니다. 차량 번호 경기 738-3275. 2006년에 폐차 등록된 뒤 9년째 손도 대지 않은 채 부지 구석에 서 있던 버스였습니다. 이동호 씨는 51살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태양 폐차장에서 15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지요. 별별 차량을 다 해체해본 경험이 있었고 작업 순서도 손에 익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오래된 버스 한 대를 뜯는 일은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업무였습니다. 작업을 맡은 것은 최진호 씨였습니다. 28살의 젊은 작업자로 폐차장에 온 지 2년째 되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오전 9시쯤 해당 버스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심하게 낡아 있었습니다. 차체 곳곳에 녹이 슬어 원래의 색을 알아보기 어려웠고 앞 유리는 깨져서 반쪽만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문은 열린 채 고정되어 있었는데 안에는 낙엽과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요. 새가 둥지를 틀었던 흔적도 보였습니다. 최진호 씨는 버스 안에 들어가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을 하나씩 떼어내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었지요. 앞쪽부터 시작해서 중간을 지나 뒷좌석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맨 뒷줄 5인용 좌석 아래 바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시내버스의 바닥은 한 겹의 철판 위에 고무 매트를 깐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달랐지요. 고무 매트 아래에 합판이 한 겹 더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합판은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주변 바닥과 색이 달라 눈에 띄었습니다. 반장님, 여기 좀 봐주실래요? 바닥이 이상합니다. 최진호 씨가 이동호 반장을 불렀습니다. 이동호 씨가 버스 안으로 올라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펴보았지요. 이건 원래 구조가 아닌데. 이동호 씨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15년간 온갖 차량을 뜯어본 사람이었으니 원래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었지요. 이 합판은 분명 나중에 누군가가 덧댄 것이었습니다. 나사 풀어봐. 최진호 씨가 전동 드라이버로 나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는 8개였고 녹이 슬어 잘 돌아가지 않았지요. 몇 개는 손으로 직접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나사가 풀리고 합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썩은 것도 아니고 쉰 것도 아닌 오래된 밀폐 공간, 특유의 눅눅하고 텁텁한 냄새였지요. 합판 아래에는 버스 원래 바닥과의 사이에 약 30cm 정도의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닥을 파내고 합판으로 덮어 이중 구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 검게 변색된 첫 뭉치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동호 씨가
고개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첫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누워있는 유골이었지요. 의복자네로 보이는 검은색 천 조각이 유골을 감싸고 있었고 회색 바지 천에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 당장 내려와. 이동호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진호 씨를 버스 밖으로 내보낸 뒤 사무실로 뛰어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시각은 오전 10시 40분경이었습니다. 30여 분 뒤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차량 3대와 감식 차량 1대가 폐차장 입구에 멈추었지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버스 주변에 설치되었고 작업자들은 전원 부지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버스 내부에 진입하여 유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유골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은 덕분이었지요. 자세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 웅크린 형태였고 이는 누군가에 의해 좁은 공간에 억지로 넣어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감식 요원들은 유골 주변에서 몇 가지 유류품을 수거했습니다. 첫째, 갈색 가죽 지갑 하나. 가죽이 사가 푸석푸석했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주민등록증과 소량의 지폐가 들어 있었지요. 지폐는 습기에 의해 거의 엉겨붙어 있었으나 주민등록증은 비닐 케이스 덕분에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 한정수,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였습니다. 둘째, 점퍼 안주머니 안쪽에서 비닐에 쌓인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의 색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가장자리가 사가 있었지만 인쇄된 숫자와 문양은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감식 요원이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종이를 확인한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추가 인력이 투입되었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조회가 즉시 진행되었지요. 한정수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2003년 12월에 접수된 실종사건 기록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안산 상록경찰서 접수 2003년 12월 27일 실종 로또 1등 당첨자 기록을 확인한 수사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2년 전 미제 사건의 실마리가 폐차장 버스 안에서 나온 것이지요. 소식은 곧바로 안산 상록경찰서로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종태 반장은 2010년에 이미 정년퇴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후임인 김영호 경위는 한정수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선배들 사이에서 가끔 언급되던 미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또 당첨되고 사라진 버스기사. 그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김영호 경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했지요. 유족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미영 씨는 그날 오후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유류품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서 회의실 테이블 위에 증거물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의 물건들이 하나씩 꺼내졌지요. 갈색 가죽 지갑을 보는 순간 오미영 씨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지갑은 남편이 늘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5주년 때 오미영 씨가 선물한 것이지요. 원래는 밝은 갈색이었는데 세월이 지나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쪽 칸에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한정수 씨와 오미영 씨, 그리고 어린 도윤이가 나란히 서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사진관에서 찍은 것이었지요. 사진은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세 사람의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오미영 씨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12해를 기다린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오기를 바랐던 남편을 유골로 만나야 하는 슬픔이었습니다. 김영호 경위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한참 뒤 오미영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맞아요. 이 지갑, 이 사진 틀림없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골 감정이 의뢰되었습니다. DNA 대조를 위해 오미영 씨와 아들 한도윤 씨의 시료가 채취되었지요. 감정 결과는 약 2주 뒤에 나왔습니다. 유골의 DNA는 한도윤 씨의 DNA와 부자 관계에 합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골이 한정수 씨 본인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지요. 쌓인 감정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수 법의학팀은 유골의 두개골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측 측두부에 뚜렷한 함몰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지요. 측두골이 안쪽으로 움푹 꺼져 있었는데 이는 외부에서 강한 힘이 가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골절의 형태와 범위를 분석한 결과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쇠로 된 막대나 파이프 같은 물체로 한 차례 강하게 가격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지요. 이 정도의 타격이 측두부에 가해지면 뇌출혈이나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법의학팀의 소견이었습니다. 타살이었습니다. 한정수 씨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 자신이 몰던 버스의 바닥 아래에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2005년에 퇴역하고 2006년에 폐차장으로 넘겨진 뒤 9년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지요. 12년간 한정수 씨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이준혁 경감이었습니다. 44살의 이준혁 경감은 경기 지역의 강력사건을 다수 해결한 수사관으로 치밀하고 끈기 있는 수사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었지요. 팀원은 경위 이하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첫 번째 수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준혁 경감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사건 개요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한정수, 1956년생, 사건 당시 47살, 안산시 대관군수 소속 시내버스 기사, 2003년 12월 24실 로또 1등 당첨, 당첨금 18억 원, 나흘 뒤인 12월 27일 자택에서 외출 후 실종, 2015년 10월 13일 화성시 태양폐차장에서 유골로 발견. 그는 화이트보드에 핵심 사항을 적으며 이어갔습니다. 사인은 우측 측두부 둔기 타격에 의한 사망 추정. 시신은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 뒷좌석 아래 이중 바닥에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혁 경감이 증거물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로또 복권 사진이었지요. 복권이 시신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당첨금은 수령된 적이 없고요. 복권 원본이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혁 경감이 말을 이었지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범인은 당첨금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둘째, 범인이 복권을 빼앗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거나 혹은 복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한 수사관이 질문했습니다. 복권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동기가 뭡니까? 이준혁 경감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걸 알아내는 것이 우리 일이지요. 그는 수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 버스의 이력을 추적합니다. 누가 이 버스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누가 바닥에 이중 구조를 만들 수 있었는지, 합판을 덧대고 나사로 고정하는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차량 구조를 아는 사람, 그리고 차고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 그 범위 안에 범인이 있을 겁니다. 수사팀 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전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정수 씨를 그 버스 안에 숨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수사팀은 그 답을 찾기 위해 2003년에 대관군수 차고지로 시간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버스였습니다. 경기 7삼바 3275. 한정수 씨의 유골이 발견된 바로 그 버스의 이력을 추적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지요. 이준혁 경감은 수사팀원 2명을 안산시 대관군수 본사로 보냈습니다. 대관군수는 2015년 현재에도 안산에서 영업 중이었습니다. 다만 규모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 있었지요. 2003년 당시에는 버스 30여 대를 보유한 중견 운수업체였으나 2000년대 들어 노선 통폐합과 경영난을 거치며 절반 가까이 축소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대관군수 관리부에서 해당 버스의 차량 이력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경기 73바 3275번 버스, 1996년 도입, 923번 노선 배정, 2005년 11월 퇴역, 2006년 3월 태양폐 차장으로 매각, 그리고 핵심적인 사실이 하나 확인되었습니다. 이 버스는 한정수 씨가 주로 운전하던 바로 그 차량이었습니다. 대관군수에서는 기사마다 주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한정수 씨는 1996년 이 버스가 도입된 때부터 2003년 실종 시점까지 7년간 이 버스를 몰았지요. 말하자면 한정수 씨의 버스였던 셈입니다. 범인은 한정수 씨의 버스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이준혁 경감은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시신을 숨길 장소를 찾은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 본인의 버스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지요. 이것은 범인이 대관군수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임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버스가 한정수 씨의 차량인지, 차고지의 구조가 어떠한지, 야간에 접근이 가능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대관군수의 2003년 말 기준 직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기사 22명, 정비 담당 3명, 관리직 4명, 총 29명이었지요. 이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인원을 제외하고 현재 연락이 가능한 사람은 21명이었습니다. 이준혁 경감은 이 21명의 명단을 화이트보드에 적어놓고 한 사람씩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범인의 조건을 정리했지요. 첫째, 버스 내부 구조를 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뒷좌석 아래 바닥에 이중 구조를 만들고 합판으로 덮는 작업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량의 바닥 구조를 이해하고 정비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어야 했지요. 둘째, 2003년 12월 27일 밤 차고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관군수 차고지는 야간에 출입문을 잠그고 당직자 한 명이 관리하는 체제였습니다. 당직자가 아닌 사람이 밤중에 차고지에 들어와 몇 시간에 걸친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한정수 씨의 로또 당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사 22명 중 차량 정비 기술을 갖춘 사람은 극소수였지요. 대부분의 기사들은 운전만 했을 뿐 차량 내부 구조를 개조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관리직 4명은 사무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역시 해당되지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정비 담당 3명에게 시선이 모였습니다. 2003년 당시 대관군수의 정비 담당자는 3명이었습니다. 서강일 씨, 당시 38살, 박용식 씨, 당시 52살, 이상민 씨, 당시 26살. 수사팀은 세 사람의 현재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박용식 씨는 2011년에 간암으로 사망한 상태였고, 이상민 씨는 2006년에 대관군수를 퇴직한 뒤 충남 아산으로 이사하여 자동차 부품 공장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서강일 씨는 2007년에 대관군수를 퇴직한 뒤 경기도 화성시에서 서강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시, 수사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정수 씨의 유골이 발견된 태양폐 차장이 바로 화성시 외곽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서강일 씨의 정비소와 태양 폐차장 사이의 거리는 불과 2km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서강일 씨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성시에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사란 이런 작은 접점들을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법이지요. 이준혁 경감은 서강일 씨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강일 씨의 이력을 파고들수록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차고지 당직 기록이었습니다. 대관군수의 야간 차고지 관리는 직원들이 교대로 맡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은 기사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섰지요. 정비 담당이 당직을 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수사팀은 대관군수에 남아있는 2003년 12월에 당직 기록부를 확보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기록은 읽을 수 있는 상태였지요. 12월 27일 야간 당직자란에 적힌 이름은 서강일이었습니다. 원래 그 날의 당직자는 기사 윤태호 씨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태호라는 이름 위에 줄이 그어져 있고 옆에 서강일 교대라고 적혀 있었지요. 서강일 씨가 윤태호 씨 대신 당직을 선 것이었습니다. 한정수 씨가 실종된 바로 그 날 밤에 서강일 씨가 자청하여 당직을 맡았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수사팀은 윤태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윤태호 씨는 54살이었지요. 12년 전 일이었지만 그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낮에 서강길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밤 당직 자기가 대신 서줄 테니 쉬라고요. 이유는 안 물었습니다. 연말이니까 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고맙다고만 했지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서강일 씨가 평소에도 다른 사람 당직을 대신 서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윤태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나서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뭐 그냥 넘어갔지요. 서강일 씨가 자청해서 당직을 맡은 것. 그것도 한정수 씨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에. 우연치고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서강일 씨와 한정수 씨의 관계였습니다. 수사팀은 대관군수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사들을 한 명씩 만나 진술을 확보했지요. 그중 핵심적인 증언은 동료 기사 최병구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최병구 씨는 2003년 당시 대관군수에서 8년째 근무 중이었고 한정수 씨와 같은 노선을 번갈아 운행하던 기사였습니다. 최병구 씨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서강일이가 한정수 씨 로또 당첨된 거 알고 있었어요. 수사관의 귀가 쫑긋해졌지요. 어떻게 압니까?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12월 27일이었을 거예요. 저녁 때 차고지에 잠깐 들렀는데 서강일이가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당직이라고 했어요. 그때 서강일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정수 그 양반 로또 당첨됐다면서 하고요. 최 선생님은 당첨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그때 서강일이한테 처음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근데 서강일이가 금방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 아니다. 그냥 소문이야. 하면서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서강일 씨는 한정수 씨의 당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수 부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서강일 씨는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최병구 씨의 진술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한정수 씨가 차고지에 왔어요. 12월 27일이래요? 쉬는 날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쉬는 날인데 왔더라고요. 차고지에 뭔가 두고 온 게 있다고 들렀다고 했어요. 제가 잠깐 마주쳤는데 한정수 씨가 사무실 쪽으로 가더라고요. 서강일이가 당직이었으니까 사무실에서 만났을 거예요. 한정수 씨는 은행에 간다고 집을 나선 날 실제로는 차고지에도 들렀던 것입니다. 아내 오미영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차고지에는 서강일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팀이 파고든 것은 서강일 씨의 재산 상태였습니다. 2003년 말까지 서강일 씨의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정비 기사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고 소비자 금융에 약 2천만 원의 빚이 있었지요. 여기에 아내와의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생활이 상당히 궁핍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3월경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강일 씨가 빚을 갚기 시작한 것이지요. 2천만 원의 빚이 2004년 하나의 동안에 대부분 상환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이혼이 마무리되면서 위자료까지 지급했고 2007년에는 대관 군수를 퇴직한 뒤 화성시에 자기 정비소를 개업할 자금까지 마련했습니다. 대관 군수 정비 기사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이준혁 경감은 서강일 씨의 금융거래 기록을 정밀 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은행과 제2금융권의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주목할 만한 패턴이 드러났지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서강일 씨의 은행 계좌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매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고 입금 강력은 두세 달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총합은 약 8천만 원에 달했지요. 모두 현금 입금이었습니다. 계좌 이체가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직접 현금을 넣은 것이었지요. 누가 이 돈을 주었는지 금융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로또, 당첨금 18억 원은 수령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서강일 씨에게 흘러들어간 8천만 원은 한정수 씨의 당첨금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온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정비기사 월급 외에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현금으로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사팀은 그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강일 씨의 주변 인물 관계를 넓혀가며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서강일 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조사했지요. 이 과정에서 대관 군수 퇴직 직원들의 증언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관 군수에서 10년 넘게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정혜선 씨의 말이었습니다. 서강일이요? 그 사람은 고 사장님이 각별히 챙기는 편이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들보다 대우가 좋았지요. 2007년에 퇴직할 때도 고 사장님이 정비소 개업 자금을 도와줬다는 소문이 있었고요. 고 사장, 수사팀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 사장이 누구입니까? 고재호 사장이요. 대관군수 실질적인 주인이었지요. 등기상 대표는 고 사장 처남인 이영훈 씨였지만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는 건 고재호 사장이었어요. 돈도 고 사장 돈이었고 결정도 고 사장이 내렸습니다. 고재호, 수사팀은 이 이름을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이준혁 경감은 곧바로 고재호 씨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지시했지요. 고재호 씨의 신상이 파악되었습니다. 1944년생, 사건 당시 59살. 안산 지역에서 운수업과 부동산업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대관 군수 외에도 소규모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사업가였으나 정식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친인척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경영하는 방식이었지요. 수사팀이 고재호 씨에게 주목한 결정적 이유는 돈의 흐름 때문이었습니다. 서강일 씨에게 흘러들어간 8천만 원의 현금 입금 내역. 수사팀은 이 돈의 출처를 역추적했습니다. 직접적인 계좌 이체 기록은 없었지만 금액과 시기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지요. 고재호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날짜와 서강일 씨의 개인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날짜를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2004년 3월 열이틀 고재호 씨 측 법인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 인출, 같은 날 서강일 씨 계좌에 500만 원 현금 입금, 2004년 7월 20날 고재호 씨 측에서 1200만 원 현금 인출, 이틀 뒤 서강일 씨 계좌에 1000만 원 현금 입금,
2005년 2월 8일에 고재호 씨 측에서 900만 원 현금 인출. 다음 날 서강일 씨 계좌에 800만 원 현금 입금. 이런 패턴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이체가 아니었기에 법적 증거로서의 힘은 약했지만 금액과 시기가 이토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고재호 씨가 서강일 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었지요. 이준혁 경감은 수사회의에서 이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정비 기사에게 3년간 8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넨 이유가 뭘까요? 급여 보너스? 그런 관행이 대관 군수에 있었다는 증언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호야. 8천만 원짜리 호의는 흔한 일이 아니지요.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하나입니다. 입막음 비용. 서강일 씨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고재호 씨가 그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서강일과 고재호. 이 두 사람이 2003년 12월 27일 밤 대관군수 차고지에서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다음 단계였지요. 이준혁 경감은 서강일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고재호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년간 잠들어 있던 사건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두 사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서강일 씨의 정비소 금고 안에 잠들어 있던 낡은 수첩 한 권으로부터 2015년 11월 초 수사팀은 두 갈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고재호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일이었고 다른 한쪽은 서강일 씨의 정비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었지요. 이준혁 경감은 두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에 소식이 전해질 수 있으니 시간차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고재호 씨 쪽이었습니다. 2015년 현재 고재호 씨는 71살이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의 아파트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사업은 2011년경에 대부분 정리했고 부동산 회사도 처남 이영훈 씨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수사관 2명이 고재호 씨의 자택을 방문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고재호 씨는 처음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응했지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갈 수야 있지. 경찰청 조사실에 앉은 고재호 씨는 나이에 비해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말투도 또박또박했지요.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사람 특유의 여유가 묻어나는 태도였습니다. 이준혁 경감이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재호 씨, 한정수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고재호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정수. 우리 회사 기사였지. 실종됐다는 소식 듣고 안타까워했어.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한정수 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로또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준혁 경감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상된 답이었으니까요. 서강일 씨와의 관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서강일 씨에게 현금을 건네신 적이 있습니까? 고재호 씨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준혁 경감은 놓치지 않았지요. 그런 적 없어. 서강일이는 우리 회사 정비 직원이었고 월급 외에 따로 돈을 준 적은 없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서강일 씨의 은행 계좌에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약 8천만 원의 현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금 시기가 선생님의 법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재호 씨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우연이겠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첫 번째 소환 조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고재호 씨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요. 하지만 이준혁 경감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부는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날 오후 수사팀은 화성시 서강자동차 정비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영장을 제시받은 서강일 씨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50살의 서강일 씨는 기름때가 밴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영장을 읽는 동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수사관 4명이 정비소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작업장, 부품 창고, 사무실 안쪽 구석에 낡은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쇠는 서강일 씨의 작업복 주머니에 있었지요.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현금 약간,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은 갈색 가죽 표지로 크기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중간중간 페이지가 접혀 있었지요. 수사관이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곁에 있던 서강일 씨의 얼굴에서 남은 혈색마저 빠져나갔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고 사장 500, 약속대로 2004년 7월 고 사장 1000, 나머지는 언제 2004년 11월 고 사장 800, 늦었다고 했더니 화냄 2005년 2월 고 사장 800, 이걸로 끝이라고 2005년 8월 고 사장 600, 끝이라더니 또 줌 2006년 3월 고 사장 500, 정비소 열면 더 이상 안 준다고. 수첩의 기록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금액의 총합은 서강일 씨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8천만 원과 거의 일치했지요. 이것은 서강일 씨가 고재호 씨로부터 돈을 받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수첩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03년 12월 27, 차고지, 잊지 마라. 이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서강일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화성 동부경찰서 조사실로 연행된 서강일 씨는 처음 이틀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 수첩은 그냥 개인적인 메모예요. 고 사장한테 빌린 돈을 기록한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한정수 씨의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준혁 경감은 확보한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직 교대 기록, 서강일 씨가 자청하여 12월 27일 야간 당직을 맡은 사실, 동료 최병구 씨의 진술, 서강일 씨가 한정수 씨의 당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 그리고 한정수 씨가 실종 당일 차고지를 방문했다는 증언, 금융기록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서강일 씨 계좌에 입금된 8천만 원과 고재호 씨 측 법인 계좌의 현금 인출 시기가 일치하는 사실, 그리고 수첩, 고 사장이라는 표현과 함께 기록된 금액들, 첫 페이지에 적힌 03년 12월 27 차고지라는 메모,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서강일 씨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비비는 모습이 반복되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준혁 경감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강일 씨, 한정수 씨의 유골이 발견된 버스, 경기 734-327호, 그 버스의 뒷좌석 아래 이중 바닥을 만든 사람은 당신입니다. 정비기사 경력 10년이 넘는 당신 외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당신은 그날 밤 당직을 자청했고 한정수 씨가 차고지에 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서강일 씨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조사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서강일 씨의 진술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23일이나 24일이었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좀 흐립니다만
한정수 씨가 차고지에서 저한테 말했어요. 서강일 씨는 눈을 감고 12년 전을 더듬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요. 18억인가 그랬어요. 한정수 씨가 워낙 과묵한 사람인데 그날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를 표정이었지요. 저한테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당신에게 말한 겁니까? 그날 차고지에서 둘이 마주쳤는데 한정수 씨가 평소와 다르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참다 터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아내한테는 말했지만 그 외에 한 사람쯤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서강일 씨는 그날 밤 고재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고재호 씨에게 알렸습니까? 서강일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고 사장한테 잘 보이면 뭐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혼 소송의 빚에 사는 게 엉망이었거든요. 고 사장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뭔가 보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얄팍한 생각이었습니다. 고재호 씨의 반응은 서강일 씨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 사장이 처음에는 그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30분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지했어요. 고재호 씨는 서강일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8억이면 한정수가 회사를 그만둘 거 아니냐.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다. 그 돈을 좀 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가 27일 밤 당직을 서라. 한정수를 차고지로 불러라. 서강일 씨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정수 씨를 만나서 돈을 빌리겠다는 줄 알았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직원한테 돈 빌리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윤태호한테 전화해서 당직을 바꾸고 한정수 씨한테는 차고지에 두고 온 장갑이 있으니 찾으러 오라고 연락했어요. 12월 27일 한정수 씨는 오전 10시경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서강일 씨가 사무실에서 맞이했고 잠시 뒤 고재호 씨도 나타났습니다. 한정수 씨는 고재호 씨를 보고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연말에 차고지에 나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고 사장이 한정수 씨한테 축하한다고 했어요. 로또 당첨됐다면서 대단하다고. 한정수 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말한 걸 알아챈 거지요. 저를 한번 쳐다봤는데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고재호 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로 빚이 쌓였다. 당첨금 중 일부만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 한정수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아직 당첨금도 안 찾았고 아내한테 상의해야 한다고요. 고 사장이 자꾸 다그치니까 한정수 씨가 화를 냈습니다. 왜 당신한테 내 돈을 줘야 하냐고. 나한테 말한 건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왜 사장한테 얘기했으냐고 저한테도 소리를 질렀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한정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 쪽으로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강일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 사장이 사무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배관 수리할 때 쓰던 건데 길이가 60cm쯤 되는 거였습니다. 한정수 씨가 문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머리를 때렸어요. 한 번이었습니까? 한 번이었어요. 한정수 씨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리도 못 지르고 이마 밑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강일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 사장이 한정수 씨 코 밑에 손을 대보더니 저를 보고 말했어요. 죽었다고. 고재호 씨는 당황하기보다 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서강일 씨에게 시신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지요. 서강일 씨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고재호 씨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어디에 숨길지 생각하는데 차고지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버스 안이었어요. 승객이 타지 않는 공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 뒷좌석 아래 바닥밖에 없었습니다. 서강일 씨는 한정수 씨가 평소 몰던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버스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정비 도구로 뒷좌석 아래 바닥에 공간을 만드는 건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철판을 일부 절개하고 아래로 눌러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시신을 넣고 합판으로 덮었습니다. 나사로 단단히 고정하고 고무 매트를 다시 깔았지요.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새벽 2시쯤 시작해서 5시쯤 끝났어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연말이라 차고지에 아무도 없었고 바깥도 조용했어요. 고재호 씨는 그 사이에 한정수 씨의 복권을 찾으려 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지갑을 열어보았지만 복권을 찾지 못했지요. 복권은 어디 있었습니까? 점퍼 안주머니 깊숙이 비닐에 싸서 넣어둔 걸 몰랐던 거예요. 고 사장이 바깥 주머니만 뒤졌거든요. 안주머니 안쪽에 작은 칸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거지요. 결국 18억 원의 복권은 한정수 씨의 시신과 함께 버스 안에 봉인되었습니다. 고재호 씨가 그토록 원했던 돈은 코앞에 있었지만 끝내 손에 넣지 못한 것이었지요. 고 사장은 복권이 없으면 당첨금도 못 찾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입 다물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2004년부터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에요. 서강일 씨는 고개를 들어 수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12년 동안 매일 밤 한정수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던 그 모습이. 저도 사람입니다.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수사팀은 서강일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재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고재호 씨는 자택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표정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차에 오르기 전 아파트 현관을 한번 뒤돌아보았다고 하지요. 고재호 씨는 체포 직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강일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한정수한테 손대지 않았어. 그러나 서강일 씨의 상세한 진술, 수첩의 기록, 금융거래 내역, 당직 교대 기록 등 증거가 하나씩 제시되면서 고재호 씨의 벽은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포 닷새째 되는 날, 고재호 씨는 마침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그의 진술은 서강일 씨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한정수가 먼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야. 당첨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좀 도와달라고 했어. 그런데 나중에 말을 바꿨어. 못 빌려주겠다고. 내가 화가 나서 그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 이준혁 경감은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정수 씨의 성격, 오미영 씨의 증언, 그리고 서강일 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한정수 씨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요. 무엇보다 이 범행은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고재호 씨가 서강일 씨에게 당직 교대를 지시하고 한정수 씨를 차고지로 유인하게 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쇠파이프가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우연이라 하더라도 한정수 씨가 거절할 경우를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지요. 이준혁 경감은 고재호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정수 씨의 가족은 1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매일 현관등을 켜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랐고 아들은 아버지 없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할 것이 없으십니까? 고재호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1월 고재호 씨는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로, 서강일 씨는 시체 은닉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고재호 씨에 대해 사전 계획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지요. 서강일 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직접 가담 여부를 놓고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시체 은닉 및 범인 도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은 별도의 가중 사유로 적용되었지요. 12년 동안 감춰져 있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평범한 버스기사,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운수회사 사장, 당첨금에 눈이 멀어 계획을 세운 범행, 거절당하자 휘두른 쇠파이프, 그리고 버스 바닥 아래에 봉긴된 시신과 주머니 안에서 빛을 잃어간 복권 한 장. 이제 남은 것은 법정이었습니다. 12해를 기다린 가족 앞에서 진실이 최종적으로 밝혀질 자리, 그 법정에서 오미영 씨가 한마디의 말로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2016년 3월 수원지방법원 제12 형사부, 봄기훈이 감도는 법원 청사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안산 버스기사 실종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건은 로또 당첨과 살인이라는 조합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었지요. 고재호 씨와 서강일 씨의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검찰은 고재호 씨에게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를, 서강일 씨에게 시체 은닉 및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하나였지요. 고재호 씨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가, 아니면 우발적인 것인가. 고재호 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한정수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벌어진 일이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형량을 낮춰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고재호 씨가 서강길 씨에게 당직 교대를 지시하고 한정수 씨를 차고지로 유인하게 한 것은 명백히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라는 것이었지요. 우발적 범행이라면 왜 미리 당직을 바꾸고 피해자를 불러들였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공판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오미영 씨의 증인 출석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판일이었지요. 오미영 씨는 검은 옷을 입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12해 동안 남편을 기다린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한정수 씨는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성격이었습니까? 오미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남편은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20여 년 결혼 생활 동안 누구에게 돈을 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또 당첨 후 남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했고 은행에 가는 것도 절차를 먼저 알아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큰 돈이 생겨도 절대 서두르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검사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 고재호 씨는 한정수 씨가 먼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미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피고인석의 고재호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 은행에 간다고 했습니다.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령 절차를 알아보러 가는 거라고요. 아직 당첨금을 손에 쥐지도 않은 사람이 남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건. 그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법정이 잠시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지요. 고재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미영 씨의 증언은 짧았지만 법정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재호 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었지요. 아들 한도윤 씨도 매 공판마다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소녀는 이제 28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그는 증인석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방청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윤 씨의 표정은 공판 내내 담담했다고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서강일 씨가 범행 당일의 상황을 진술할 때, 아버지가 쇠파이프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묘사되었을 때, 그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도윤 씨에게 한 기자가 다가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잠시 멈추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됩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지요. 재판부는 5차례의 공판을 거쳐 2016년 7월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고재호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지요. 피고인 고재호는 피해자의 로또 당첨 사실을 인지한 후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공범인 서강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고지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금원 제공을 거절하자 둥이로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 후 12년간 시신을 은닉하고 사실을 부인한 점, 유족에게 어떠한 사죄의 뜻도 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고재호 씨는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강일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시체 은닉 및 범인 도피 혐의에 더하여 범행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이 가중 사유로 적용되었지요.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참작되었습니다. 고재호 씨 측은 항소했습니다.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그러나 고등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으며 12년간의 은폐 행위는 범행의 중대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고재호 씨는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서강일 씨 역시 수감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남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정수 씨의 로또 복권이었지요. 시신과 함께 발견되어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던 그 복권, 18억 원의 가치가 있었던 종이 한 장. 복권 판매 기관에 확인한 결과 로또 당첨금의 수령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었습니다. 한정수 씨의 복권은 2003년 12월 추천분이었으므로 시효는 2004년 12월에 이미 만료된 상태였지요. 18억 원의 당첨금은 누구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정수 씨가 목숨을 잃은 원인이 된 그 돈, 고재호 씨가 탐을 낸 그 돈, 서강일 씨가 12년간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된 그 돈, 결국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않았지요. 오미영 씨는 이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잃었는데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돌아온 것만으로 됐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한 이 말을 오미영 씨는 끝까지 울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2016년 9월 가을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납골당에서 작은 안치식이 열렸습니다. 한정수 씨의 유골이 마침내 가족 곁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미영 씨와 아들 도윤 씨, 한정수 씨의 노모, 그리고 대관 군수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 기사 몇 명이 전부였지요. 화환도 없고 조사도 없는 조용한 안치식이었습니다. 한정수 씨의 노모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0을 넘긴 노인이 아들의 유골함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지요. 어머니보다 먼저 떠난 아들, 그것도 이렇게 억울하게 떠난 아들 앞에서 노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물뿐이었습니다. 오미영 씨는 영정사진 앞에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를 한 잔 놓았습니다. 자판기 커피였지요. 한정수 씨는 버스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돌아오면 늘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시곤 했습니다. 1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그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의식이었지요. 오미영 씨는 영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집에 왔어요.
도윤 씨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 없이 살아온 세월.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과 이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던 긴 시간. 그 모든 것이 이 조용한 안치실에서 끝나고 있었지요. 결국 도윤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를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안치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9월의 오후 햇살은 따스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했지요. 그날 저녁 안산시 상록구의 작은 연립주택 2층 복도 끝 오미영 씨의 집 현관문 위에 작은 백열등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켜져 있던 그 등이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밤에도 한겨울 새벽에도 꺼지지 않았던 불빛. 남편이 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켜두었던 등이었습니다. 오미영 씨는 안치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머리 위에 백열등을 올려다보았지요. 노랗고 희미한 빛이 어둑해지는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미영 씨는 조용히 손을 뻗어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12해 만이었습니다. 한정수 씨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이 사건은 이후 안산 버스기사 실종 사건으로 불리며 미제 사건 재수사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폐차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유골 하나가 12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평범한 가장의 억울한 죽음에 마침내 답을 내놓은 것이지요. 한정수 씨의 마지막 버스, 경기 73바, 327호는 더 이상 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행운이 비극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1989년 12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비린내가 코끝을 스치던 그 겨울, 횟집 사장 박종태가 사라졌습니다. 52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던 그 밤이 마지막이었지요. 이튿날 발견된 건 텅 빈 승용차뿐이었어요. 지갑도 현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없었지요. 흔적 하나 없이 감쪽같이.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단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가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져 갔어요. 하지만 잊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가게를 지키며 남편을 기다린 아내, 아버지의 빈자리를 안고 자라난 두 자녀,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 2008년 가을 대양수산 횟집에 오래된 단골 손님이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20년을 삼킨 그의 한마디가 사건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9년 12월 23일 서울에는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 쪽에서 밀려오는 칼바람이 노량진 수산시장 골목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좌판 위에 깔린 비닐이 퍼덕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해가 지고 나면 시장통의 활기도 슬슬 사그라들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소주 냄새가 뒤섞인 골목 어귀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하나둘 가게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 골목 안쪽 수산시장 뒤편에 대양수산 횟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가 있었습니다. 넌사인 글씨 중 산자의 불이 오래전부터 나가 있어서 밤이면 대양수 횟집처럼 보이곤 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냥 박 사장네 횟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횟집의 주인 박종태, 당시 나이 52이었습니다. 박종태 사장은 이 자리에서 15년 넘게 횟집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젊은 시절 상경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경매 보조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벽 2시면 고무장갑을 끼고 경매장에 나갔고 남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서 30대 중반에 작은 횟집을 열 수 있었지요.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상값을 밀리는 법 없이 거래했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신용 하나는 확실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어요. 말은 적었지만 손이 빠르고 생선 손질 솜씨가 깔끔해서 단골이 꾸준히 붙었습니다. 아내 이순자 여사는 횟집 주방을 도맡아 운영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12가지가 넘었는데 그 중에서도 매콤하게 무친 멍게젓갈은 이 집만의 비법이었지요. 손님들이 밑반찬만 먹으러 올 정도였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 박민수는 주말이면 배달을 도왔습니다. 녹슨 오토바이에 회 포장 상자를 싣고 동작구 일대를 누비던 소년이었어요. 중학생이던 딸 박은정이는 설거지를 거들며 엄마 곁을 지켰고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평범하고 단단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주말이라 횟집에는 저녁 때부터 손님이 꽤 들었지요. 직장 회식 자리 하나, 동네 주민 서너 명, 그리고 혼자서 소주를 기울이는 단골 한 명. 그렇게 평범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밤 9시 반쯤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박종태 사장은 빈 소주병을 모아 상자에 넣고 테이블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아내 이순자 여사는 먼저 귀가한 뒤였지요. 그날따라 딸 은정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순자 여사가 아이를 데리고 일찍 집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박종태 사장은 혼자서 마감 정리를 했습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고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계산대 서랍을 정리한 뒤 앞치마를 벗어 못에 걸었지요.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밤 10시 5분 가게에 넌사인을 끄고 셔터를 내렸어요. 박종태 사장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수산시장 입구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밤 10시쯤 검은색 점퍼에 회색 목도리를 두르고 왼손에 비닐봉지를 든 채 노량 진역 방면으로 걸어가는 박 사장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했지요. 그것이 박종태 사장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남편의 부재를 이상하게 여긴 것은 자정이 가까워서였습니다. 평소 박종태 사장은 가게를 닫고 20분이면 집에 도착했어요. 노량진동 자택까지 걸어서 15분, 넉넉히 잡아도 2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요. 그런데 11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이순자 여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게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호출기에 번호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었지요.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순자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이순자 여사는 잠든 아들 민수를 깨웠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아직도 안 오셨어. 혹시 가게에서 주무시나 나가서 좀 봐라. 17살 소녀는 겨울 새벽에 점퍼를 걸치고 횟집까지 뛰어갔습니다. 가게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안은 깜깜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말했지요. 엄마, 가게에 안 계셔. 문도 잠겨 있었어. 이순자 여사는 새벽 내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동작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지요. 1989년 12월 24일 오전 8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작경찰서 강력반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신고 접수 직후였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것은 강력반 이철호 반장과 신임 순경 김도현이었어요. 이철호 반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김도현은 경찰대학을 갓 졸업한 24세 신참이었지요. 이 사건이 김도현 순경에게는 경찰 인생 첫 번째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횟집에서 자택까지의 경로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어요. 노량진역 인근 가게 주인들, 포장마차, 아주머니, 심야 택시 기사들에게 한 사람씩 물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그날 밤 박종태 사장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 목격 이후로는 완전한 공백이었습니다. 마치 골목 모퉁이를 돌아간 순간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진 것처럼요. 실종 이틀 뒤인 25일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노량 진역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좁은 이면도로에서 박종태 사장의 승용차가 발견된 거지요. 1985년식 현대 스텔라 진한 감색 차량이었습니다. 차는 골목 안쪽에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운전석 아래 바닥에 차 열쇠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수석 위에는 박종태 사장의 갈색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지요. 지갑 안에는 주민등록증과 현금 7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라면 현금을 가져갔을 텐데 돈은 손대지 않은 채였어요. 차량 내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혈흔이나 격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지요. 조수석 발판에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식반은 이 진흙의 출처를 특정하려 했으나 당시의 과학수사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성분 분석 결과 점토질이 많은 흙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지만 서울 어느 지역의 것인지 혹은 서울 밖의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철호 반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출처 불명의 진흙 부착. 피해자의 것인지 제3자의 것인지 확인 불가. 추후 재감정 필요. 이 한 줄의 메모가 20년 뒤에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될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세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자발적 가출. 채무 문제나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자취를 감춘 경우. 둘째, 우발적 사고. 야간에 도로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한강에 추락했을 가능성. 셋째, 타살. 누군가 의도적으로 박종태 사장을 해친 경우. 이순자 여사는 첫 번째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적당히 하는 사람이에요. 바깥에 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게 걱정은 좀 했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순자 여사의 눈에 서린 확신은 단호했지요. 가게 사정을 확인해보니 횟집 경영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당장 빚에 쫓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매달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관들은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이틀 전인 12월 21일 박종태 사장이 동작구 소재은행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지요. 1989년에 5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 외곽의 작은 전셋집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이순자 여사에게 확인했지만 그녀는 그 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500만 원이요? 남편이 그런 큰 돈을 뺐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일에 쓰려고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순자 여사의 당황한 표정은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인출 기록을 중심으로 금전 거래 관계를 추적했지만 뚜렷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어요. 박종태 사장의 은행 계좌에는 특이한 입출금 내역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은 어디론가 사라진 셈이었지요. 두 번째 가능성인 사고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강변 일대를 수색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 신원 미상의 환자가 실려온 적이 있는지도 확인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였다면 현장에 파편이나 혈흔이 남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세 번째 가능성, 타살 역시 구체적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종태 사장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변 인물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지요. 수산시장에서 크게 다툰 적도 누구와 앙금이 쌓인 적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에 수배 전단이 돌았지만 의미 있는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간혹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연락이 오면 이순자 여사는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충청도 시골 장터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밤새 버스를 타고 내려간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번번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철호 반장은 퇴근길에 노량진 골목을 지날 때마다 횟집 쪽을 한번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대양수산 횟집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그러나 새로운 단서 없이는 수사를 진전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1990년 봄, 경찰은 사건을 장기 미제로 분류했습니다. 서류 표지에 미제라는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김도연 순경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훗날 회고했어요.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실패. 그 씁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고요. 사건은 미제가 되었지만 가족의 시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남편이 사라진 지 2달 만에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주변에서는 당분간 쉬라고 했지만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가게를 닫으면 남편이 돌아왔을 때 갈 곳이 없잖아요. 문 열어놔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아무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지요. 이순자 여사는 새벽 4시에 수산시장에 나가 직접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남편이 하던 방식 그대로 눈으로 생선의 싱싱함을 확인하고 값을 흥정했어요. 처음에는 경매장의 남자 상인들이 아줌마가 뭘 안다고 하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몇 달 지나자 이순자 여사의 눈썰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4살 딸, 은정이는 방과 후에 곧장 가게로 와서 반찬 준비를 도왔어요. 멍게젓갈 양념 비율을 외우고 배추 겉절이를 손으로 버무리는 솜씨가 제법이었지요. 17살 민수는 말없이 배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타던 바로 그 오토바이였어요. 가게는 유지되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남편의 옷과 신발을 치우지 않았어요. 현관에는 박종태 사장의 구두가 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그의 외출복이 계절마다 자리를 바꿔가며 걸려 있었지요. 민수는 그 구두를 볼 때마다 시선을 피했고 은정이는 가끔 아버지의 점퍼를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세탁을 하지 않은 점퍼에서는 오래된 생선 비린내와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섞여 났어요. 은정이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순자 여사는 한 가지를 멈추지 않았어요. 해마다 12월 23일이면 노량진역 앞에 서서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돌린 것이지요. 전단지에는 남편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찾습니다. 박종태, 남, 당시 52세. 1989년 12월 23일 노량진에서 실종.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전단지 속 사진은 빛이 바래갔지만 이순자 여사의 발걸음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섰지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단지를 받아들고 무심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순자 여사는 알고 있었어요. 100장을 돌려서 한 사람이라도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걸요. 박종태 사장이 사라진 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간만은 1989년 12월 23일에 멈춰 있었지요. 이순자 여사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남편이 사라진 뒤로 깊이 잠든 적이 없었으니까요. 잠옷 위에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매장에 도착하면 새벽 4시 반. 바닥에 널린 스티로폼 상자 사이를 걸으며 그날 쓸 생선을 골랐지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경매가 끝나면 둘이서 손수레를 끌고 가게까지 걸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혼자서 그 손수레를 끌어야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수산시장 상인들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옆집 건어물 가게 사장이 트럭에 실어다 주기도 했고 경매장 아저씨가 값을 깎아주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순자 여사는 그런 호의에 오래 기대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혼자서 경매에 참여하고 혼자서 물건을 나르고 혼자서 가게를 여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동정받는 것보다 스스로 해내는 쪽을 택한 거지요. 가게 운영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박종태 사장이 있을 때는 그가 홀을 보고 이순자 여사가 주방을 맡았는데 이제는 주방에서 칼질을 하다가 손님이 오면 앞치마를 두른 채 홀로 뛰어나가야 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면 밀린 설거지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18시간을 가게에서 보내는 날이 허다했지요. 그래도 이순자 여사는 가게를 닫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아들 민수는 199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은 대학 진학을 권했지요. 그러나 민수는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대학 안 갈 거야. 빨리 돈 벌어서 가게 좀 도울게. 이순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반대하고 싶